네, 특집 정치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21대 총선은 민주당의 예상보다 더한 압승, 통합당의 참패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가져갔고 비례대표 전용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명이 당선됐습니다. 집권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영남권 수성에 성공했지만 수도권에서는 참패했고요. 지역구 84석을 넣는 데 그쳤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민심 총선의 결과를 고석승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먼저 저희 민주당에 큰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힘을 한가득 싣고 다시 넓은 바다로 향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국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 당에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승을 거뒀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와 예측조사, 출구조사 등이 민주당의 승리를 점쳤지만 이 정도 대승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통합당은 참패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포함 의석수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정확히 180석, 말 그대로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 자, 정의당이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등입니다. 자, 집권여당의 180석 확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 지도로 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카토그램, 그러니까 각 선거구를 동일한 크기로 비교한 지도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영남권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란색입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과 호남권은 거의 다 파란색입니다. 전국 선거구 253개 중에 163개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통합당은 84개 선거구에서 승리했고요. 정의당이 1개 선거구에서 이겼습니다. 5개 선거구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승부처였던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에 민주당은 103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수도권 82석을 차지해 승리한 바 있는데요. 그때보다도 수도권 의석이 20석 넘게 늘었습니다. 통합당은 기존 강세 지역이었던 서울 강남권과 인천, 경기 일부 선거구 등 16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인천 동미추홀 선거구에서는 공천 반발로 통합당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당선됐고요. 경기 고양 갑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어렵게 당선돼 정의당 내 유일한 지역구 당선자가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이 깊으셨을 텐데 저 심상정을 믿고 지켜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야 모두 수도권 다음 가는 승부처로 꼽았던 부울경 PK 지역 보시죠. 자, 모두 40개 의석이 걸려 있었는데요. 통합당이 32개 선거구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보다 부울경 지역에서 의석수가 그래도 늘었습니다. 민주당도 나름 울산에서 1개, 부산에서 3개, 경남에서 3개 등 모두 7개 선거구에서 이겼지만 지난 총선에 비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다소 아쉬운 결과입니다. 특히 부산 진갑 선거구에선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여당 내 대선 주자군 중 한 명인 김영춘 의원을 꺾었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춘 의원도 강한 상대였습니다. 오늘 저의 승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의 승리이자 또 우리 부산진 구민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권으로 가보죠. 충청권은 모두 28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충청권을 캐스팅 보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충청권은 그동안 여야가 고루 당선자를 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달랐습니다. 전체 28석 중 민주당이 20석을 가져갔습니다. 통합당은 8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전과 세종 지역에선 전 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특히 대전 중구에선 검찰 저격수를 자처한 황운하 후보가 현역 의원인 이은건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검찰의 횡포에 대한 중국민들의 심판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호남권입니다. 제주 지역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전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에서 무소속 이영호 후보가 당선되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선 4년 전 선거에서 국민의당에게 뺏긴 호남 맹주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전남 목포에선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자칭 타칭 정치구단 박지원 후보를 꺾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부단 우리 박지원 후보님 정말로 인지도 면에서 전국 최고고 또 금기원래로 상징되듯이 지역구 관리에 가장 탁월한 의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목포를 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목포 시민들의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그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저에게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격전지로 꼽혔던 곳들 결과도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는 이낙연 후보가 58.4%를 얻어 황교안 후보를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광진을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는데요. 고민정 후보가 2,700여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동작을 또 그동안 관심이 컸던 곳인데요. 이수진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자, 이 7.2%인가요? 7.2%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구 수성갑에선 주호영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3만여 표 차이로 이겼고요. 옆 동네인 수성을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접전 끝에 이인선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자, 팽팽한 3파전 양상이었던 인천 연수을에서는 정치신인 정일영 후보가 41.8%를 얻어 민경욱 후보 또 이정미 후보를 꺾었습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에선 허영 후보가 김진태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삼선보다는 초심과 진심의 열정으로 시민을 잘 섬기는 그런 일꾼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로지 춘천의 민생과 춘천 발전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선거 그 어느 때보다 초박빙 지역이 많았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늘 새벽까지도 결과를 알 수 없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 광진을, 도봉을, 인천 연수을, 동미추홀을, 부산 사갑 등입니다. 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번 선거 최소 표차로 당선자가 갈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윤상현 후보가 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사갑 민주당 최인호 후보도 697표 차이로 승리했고요. 서울 용산에서는 통합당 권영세 후보가 890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앞서 잠깐 소개했지만 비례대표 의석도 따로 정리해보죠. 자, 미래통합당의 비례 전용 정당 미래한국당이 19석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각각 가져간 가운데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을 얻었습니다. 자,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만 비교하면 미래한국당이 조금 앞섰지만 자, 범여권 또는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의석을 합하면 20석이 훌쩍 넘습니다. 국민의당을 보수정당으로 분류한다면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각각 25석, 22석을 가져갔습니다. 자, 비례대표 의석 관련 소식을 포함해 총선 결과는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드러난 민심의 결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지만 단독으로 180석은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야 각 당 중진 의원들, 이번에 당선된 중진 의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번 총선의 의미와 향후 전국 전망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이 된 의원입니다. 6선이 됐죠.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을 연결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병석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마 제일 많이 들으신 얘기가 축하 인사일 텐데 저도 하나
더 얹겠습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론조사에서부터 계속 앞서 있었고요. 출구조사도 꽤 2위 후보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될 거다 생각은 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그래도 사실 개표 과정에서 좀 긴장은 하셨었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개표 직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죠. 이 절박한 심정이죠. 늘 제 마음 속에는 민심은 다다와갖고 정치인은 그 위에 뜬 배와 같아서 민심이라는 바다는 정치인의 배를 순항시키기도 하지만 뒤집을 수 있다는 항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결과는 이 후보하고 13%포인트 차가 났었습니다. 예, 네. 차이가 좀 컸지만 그래도 당사자는 항상 또 긴장되고 또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6번째 민심의 바다에 출항을 하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최다선인 6선 의원이 되십니다. 특히 이제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최다선 의원인데 관례상 여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곤 했습니다. 국회의장을 전반기에 21대 전반기에 하시겠습니까? 예, 당선자분들하고 좀 깊이 상의를 해보고 국회에서 제가 역할이 있는지를 함께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이번 국회에는 다선 의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 300명 의원 중에서 제가 유일한 6선 최다선 의원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선 당선자들과 깊이 논의하는 것이 선행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뭐 하실 마음은 있으시죠? 어디 인터뷰해 보니까 국회의장이 되면 내가 뭘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얘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 대전 서구 앞 지역 구민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되신다면 제일 염두에 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좀 앞서가는 얘기인데 그냥 최다선 의원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싸움질 좀 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해라. 그리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일 좀 해주라. 한마디로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어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일 겁니다. 그래서 싸움하지 않고 일하는 국회,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당의 부탁, 또 다른 당 등의 부탁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 여야의 갈등의 조정 현장에는 꼭 저 박병석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예를 들면 2008년 최국위 광우병 협상 때도 제가 야당의 협상 대표로서 87일 동안 선서를 못하던 것을 이틀 만에 해결한 적이 있고요. 이번 국회에서도 우리 국회의장께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야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또 여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도 제가 나서서 정상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현장에 꼭 제가 있었고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정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6월이면 열릴 텐데요.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은 최다선 의원으로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코로나를 조기 종식시키고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것. 또 하나는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경제 시스템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모든 시스템을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고요. 또 긴 눈으로 보면 21대 국회에서는 세 가지에 대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이 문제는 정권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원님 개인적인 걸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해서 180석이 됐습니다. 단독으로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인데요. 일단 이렇게 180석을 준 민심의 목소리는 뭐라고 보십니까? 위기 극복을 초당적으로 해라. 그리고 야당은 환골 탈퇴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협조해라. 그리고 여당은 겸허해라 하는 목소리를 함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정부 여당이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하는 일에 관해서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라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여기에 정부와 같이 힘을 모으자라는 목소리를 해석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초당적 협력보다는 비판과 비난에 일관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다면 결과가 이랬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내놓은 목소리 중에 하나가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로만 본다면 미래한국당이 33.8%를 얻었고요. 국민의당이 야당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이 6.7%였습니다. 두 당을 더하면 사실은 더불어시민당 또 열린민주당의 정당 득표의 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인 지금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만약 표로만 본다면 국민들은 견제 심리도 적지 않았다.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협치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다수 의석을 만들어 주었지만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협상으로 타협으로 처리하라 하는 협치의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소위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졌던 진영 간의 대결을 완화해서 국가적 의기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라 하는 두 가지의 목소리를 함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에게는 겸허함을, 예. 야당에게는 뿌리부터 환골탈퇴할 수 있는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에게는 겸허함을, 야당에게는 환골탈퇴의 목소리가 민심이었다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육선에 당선된 것 축하드리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갑의 박병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미래통합당의 최다선 의원 중 한 명입니다. 20대 국회 사선 의원 중에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 의원 등이 이번에 당선돼서 5선이 됐고요. 그리고 전 의원 중에는 서병수 의원이 당선돼서 또 5선이 됐습니다. 이 중에 대구 수성갑에서 김부겸 의원과 경쟁했던 주호영 의원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의원입니다. 예,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구 수성갑은 사실 관심을 많이 받는 지역구였는데요. 오늘 축하 인사 받느라고 하루 종일 바쁘셨죠? 오전 중에는 유세차를 타고 길거리 인사를 좀 다녔고 오후에는 방송 출연 때문에 서울에 왔습니다만은 오늘 인사받은 문자 응답하는 것이 500개가 넘어서 500개 규제를 풀어서 답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자, 당 얘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이번에 지역구에서 84석을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드러난 유권자의 민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에 지면 진 이유가 수십 가지도 넘는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줄이면 환골탈퇴하라 그런 요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권했을 때 탄핵당한 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적인 모습을 바꾸지 못한 채 임시 처방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국정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면도 있지만은 비례대표에서 득표는 보면 저희들도 거의 이 민주당에 못지않은 득표를 한 것이고 또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도 많지만은 코로나에 좀 덮여 넘어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이 저희들 미래통합당을 보면 아직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런 경고를 보낸 거죠. 예, 신뢰를 유권자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경고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다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혁신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인적 혁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재정립 그다음에 당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예컨대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 사실 막말 논란도 선거 마지막에 많이 잃었습니다. 어젯밤에 황교안 대표가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총선에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은 이제 선장이 현재 없게 됩니다.
국회 미래통합당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이신데요. 앞으로 지도부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당헌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가 구리 시에는 원내 대표가 대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원내 대표인 심재철 대표도 낙선을 한 데다가 예. 지금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심재철 대표 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또 심재철 대표도 그 직무를 맡지 않으면 수석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체제로 밟아갈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선택들이 가능한데, 아직 의원들 사이에 선거 후에 지역구에서 인사하기에 바빠서 차기 지도부 구성에 관한 논의가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치고 돌아오면 다음 주쯤 어떤 방식으로 지도 체제를 구성할지 논의가 활발히 될 테고, 거기에서 다수 의견을 얻는 쪽으로 지도부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주영 의원님도 최다선 의원이고요. 특히 대구 경북 지역 미래통합당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또 다선 의원입니다. 혹시 지도부에 참여하실, 그러니까 당대표나 원내대표로 출마하거나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 역할이 주어진다면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예. 아직 그런 의사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자리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원래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후보였던 김부겸 의원이 선거에서 이기면 대선에 출마하겠다 하니까 주영 의원은 나도 그러면 나가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대선에도 나가시는 나가겠다고 건가요?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예. 선거운동 첫날에 김부겸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니 언론에서 당신의 입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유력한 대선 주자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난 사람은 뭐를 해야 되겠느냐고 제가 그랬더니만은 언론에서 대선 주자 이기고 대선 간다 뭐 이렇게 뽑았을 뿐이지. 예. 또 저는 저도 5선이 되면 당내 유력한 대선 주자군에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제가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좀 뒷얘기여서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또 인터뷰를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패배한 김부겸 의원과는 평소 친분이 좀 있으시죠? 30년 넘는 인연이고 예. 또 갑을로 지역을 인접하고 있으니까 자주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야간 대학원을 같이 다닌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님이죠. 예. 좋아하는 형님을 누르고 일단 지역구를 옮겨서 당선이 됐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님께 한마디 하신다면요. 지금은 의원이죠, 현재. 예. 뭐 제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했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당의 결정으로 그렇게 가게 됐고, 다 소중한 사람들인데 여러모로 죄송하죠, 제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이 민주당이 180석이 됐습니다. 상당한 의석수인데요. 앞으로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대여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건가요? 말씀드리면 앞서 인터뷰했던 박병석 의원은 이번에 투표가 보여준 유권자의 민심은 야당에게도 협치할 건 협치해야 된다, 도울 건 도와야 된다는 목소리라고 해석은 하신 바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여당이 가진 정책들은 조금 거칠고 저희들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석수가 적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의석수 180석이라고 마구 밀어붙이면 전국은 또 경색될 수밖에 없고, 이 민심 속에는 야당으로 하여금 국정에 협조하라는 요구도 있지만은 여당으로 하여금 협치하라는 요구도 없지 않다고 보고, 또 여당이 성공하려면 야당의 쓴소리나 반대 의견을 들어야만 정책도 정교화되고 따듬어질 수 있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21대에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상대를 적으로 규정한다든지 싸워야 할 상대로 보는 시각을 그만두고 경청하고 자기들 일하거나 정책하는데 훌륭한 조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치를 하면 원만하게 국정 운영이 될 테고요. 숫자 혐오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그때는 또 아마 어려운 국면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쭉 얘기를 들었고요. 이번에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야 중진 의원들의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해석을 쭉 들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180석은 사실 뭐 제 기억으로도 처음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들을 빼면 한 당이, 그것도 여당이, 집권 여당이 180석을 확보한 건 처음으로 보는데 과반을 넘어서 사실상 슈퍼 여당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네, 말씀 지금 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역사상 이 단독 180석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어느 당도 단독으로 180석이라는 성과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자, 물론 과반 의석은 종종 있었습니다.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은 적이 있었고요. 2008년 총선과 2012년 총선 때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각각 153석, 15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자, 물론 2008년 총선 때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그리고 무소속 당선자 등을 포함하면 얼추 180석 내외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사실상 한 정당이 단독으로 올린 성적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선거 유권자들이 보여준 민심을 어떻게 해석할지 제가 몇 개의 장면, 배경 등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처음부터 이번 선거가 제대로 열릴지 의문도 많았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의 배경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코로나19 그리고 막말 또 투표율이 민심을 이번 선거의 의석수로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 대구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때만 해도 여당에 좀 나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나라의 방역이 사실은 아주 잘한 거다라는 평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정치적 유불리로 따질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민심은 정부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셈입니다. 야당은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비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고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에 대해서 해외에서 호평이 끊이지 않자 지난달 말부터 오히려 여당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 민심은 여당의 주장대로 국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의석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예, 투표율도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거리 두기니까 투표소에 가는 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여서 투표율도 낮지 않겠냐 이렇게 봤는데 사실상 가장 높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일단 분석을 해보면 여당에 유리한 것으로 나온 겁니다. 네, 사전투표율이 무려 26.69%를 기록했었죠. 역대 최고입니다. 사전투표는 일반적으로 중장년층보다는 청년층이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범여권에게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결과도 그랬습니다. 이번 총선 개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이 상당수 지역구가 엎치락뒤치락을 하다가 이 민주당 후보들이 최종 승리를 거둔 경우가 많았는데 개표 후반부에 개봉이 되는 사전투표의 영향이 다소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기 안산 단원 을 선거구의 경우에 이 개표율이 한 70% 초반까지는 이 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앞서다가 근소하지만 앞서다가 이후에 차이가 점점 좁혀지다가 오늘 새벽 5시쯤에 민주당의 김남국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는데요. 이 늦게 개봉한 사전투표가 당락을 갈랐다는 분석입니다. 사전투표 결과만 보면 김남국 후보가 박순자 후보를 2,000표 가까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선관위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 관내 투표, 사전투표, 또 관내 사전투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른 지역도 그렇고 좀 높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막말 논란도 선거 마지막에 좀 큰 변수가 됐지요. 네, 사실 이번 선거 중반까지만 해도 잠잠한 듯한 했던 이 막말 논란이 선거 막판에 크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합당 김대호 전 후보의 이 3040, 30, 40대 세대에 대한 비하 논란, 또 노인 비하 논란 등에 이어서 차명진 후보의 이 세월호 유가족 관련 막말 논란까지 이 통합당 입장에서는 연이어 이 막말 논란 악재를 맞았죠. 자, 김종일 선대위원장과 한교안 대표까지 나서서 사과를 했지만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물론 여권에서도 관련 논란이 있었죠. 김남국 후보의 성희롱 발언 동조 논란에 이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 범진보 180석 희망 발언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것 자체는 표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의 범진보 180석 희망 발언은 오히려 그 어떤 여론조사보다 선거 결과를 정확히 맞춘 셈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시민당 의석수가 딱 180석인데 유시민 이사장이 말한 대로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선거 기간 민주당 입당 의사를 밝힌 무소속 이용호 의원까지 합치면 190석이니까 유시민 이사장 예측보다 10석이 더 많아졌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어제 한 방송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범진보 180석 발언을 안 했다면 범진보 진영이 200석도 될 뻔했다. 희망사항으로 말했던 건데 역시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쯤에서 우리가 좀 해볼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3시 때 본방송을 하고 총선 투표가 막 임박했을 때 유튜브에서 따로 방송을 했었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제 살아온 인생이 녹아온 과학적인 감에 의한 각 반장들의 예측 의석수를 가장 직관적인 디스플레이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공개한 바가 있는데 가장 누가 근접했었죠? 역시 뭐 분석력은 제가 가장 그나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저 역시도 정확하게 맞추진 못했습니다만 그나마 제가 가장 정답에 좀 근접하지 않았나. 몇 석이었죠? 제가 그때 지금 어제 저희가 썼던 거 갖고 지금 왔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수만 152석. 그렇죠. 저희가 어제 민주당 지역구 의석 기준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제가 152석, 또 신혜원 반장과 조익신 반장이 144석, 또 예. 우리 최종엽 반장이 125석을 예상했었죠. 처음에 153석 얘기했다가 사실 그건 버스 노선 번호였고 125석으로 해서 아무래도 과학적인 좀 분석 방법을 동원하다 보니까 제가 예. 매일 국회로 출근하기 위해 타고 다니는 버스가 153번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내가 맨날 보도한 숫자니까 좀 정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너무 좀 제 감에 맡기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여야 공평하게 125석씩 하고 이제 무소속 등을 감안해서 예측을 해봤는데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군요. 네, 예감은 틀렸네요. 네. 예. 늘 알겠습니다. 슬픈 사실 예감은 틀리죠. 저희가 네. 봤던 것도 사실 140석 중반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각 당에서 보는 이런 자료들도 저희는 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160석이 넘는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내에서도 크게 예상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총선 투표 전날 민주당에 나름 그쪽 전략 쪽 있는 분하고 따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150석 잘하면 중반대가 나오지 않겠냐 이 정도로 따로 또 전날까지 그쪽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163석 상당히 높은 석으로 됐습니다. 제가 그 샤이 보수 때문에 약간 원래 155석을 예상을 했다가 줄였었는데 결과를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쉐인 보수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좀 들긴 합니다. 예, 샤이와 쉐임 영어로 얘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물론 저를 위한 건 최종엽 아닙니다. 반장이 예. 또 스펠링이 또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익신 반장 같은 경우를 되게 지금 샤이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 중에서 되게 샤이한 조익신 반장. 그로 인해 저희가 너무 쉐임하다. 약간 그런 거죠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현재 조익신 반장은 약간 레드해진 걸로 얼굴색이 약간 레드해졌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뭐 공식 방송에서 이렇게 영어를 너무 자주 쓰는 것 같은데. 빨리 넥스트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좀 가깝게 맞춘 사람한테 뭐 선물 없으십니까? 예, 어제 원래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가장 가깝게 맞춘 사람에게 투표율이죠. 투표율을 가장 가깝게 맞춘 사람에게 치킨 한 마리 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가장 가깝게 맞춰서 어제 각 반장들하고 거리를 둔 채 삼겹살을 먹은 바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내고요. 네. 구석순 반장 갔잖아요. 실컷 먹고서 왜 또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큰 승리를 거둔 건 분명한데 사실 180석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잘 시감이 안 납니다. 앞으로 180석의 힘, 최종엽 반장 뭐가 될까요? 뭐 우선 당장 국회의장 자리 아까 뭐 박병석 민주당 내에서 최다선 의원인 박병석 의원 연결해서 뭐 국회의장 하실 거냐 물어봤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 일당에서 이제 국회의장을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국회의장 자리를 포함을 해서 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인데 대부분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겠죠. 의석수가 일단 의석수를 기준으로 이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국회의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당을 맡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 다선 의원 중 한 명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박병석 의원을 예를 든 거였고요. 그리고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에선 현재 상황대로면 제3교섭단체가 없습니다. 이 두 명의 국회 부의장 가운데 한 명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좀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지금 비례위성정당 같은 경우가 별도의 교섭단체를 만드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상임위원장.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20석 가까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른바 모정당 또는 형제자매 정당에서 그러니까 형이나 언니 정당에서 의원을 꿔주면
별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 후보로만 19명이 당선이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더 꿔준다면 교섭단체 가능하고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에도 17석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소위 뭐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3명의 현역 의원만 있으면 또는 뭐 열린민주당이랑 그렇죠. 합치죠. 또 다른 이제 교섭단체가 가능한데 이거는 사실 뭐 오는 국회 내에서 사실 여야 간에 뭐 눈치 싸움도 있을 거고 과연 이게 바람직한 국회 방향이냐라는 걸 봤을 때는 좀 더 국회 21대 국회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가 좀 있을 걸로 사실 그건 보이긴 너무 합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같은 당 둘이 교섭단체를 넷으로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소리는 똑같아지고 아마 한쪽에서 하게 되면 다른 쪽도 또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목소리만 높아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는 정당 보조금이 두 당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꼼수 중에 꼼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안 썼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향후 뭐 이제 대법관 추천이나 혹은 예. 뭐 공수처장 추천 같은 경우에도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을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과연 교섭단체를 더 만드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한 당이 커지는 게 유리하냐 그런 유불리를 또 계산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하는데 예. 가장 많이 바뀌는 국회 모습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 국회 인준에서도 필요한 인사 문제에서 입법 여건이 좀 자유로워지게 됐는데요. 과반 의석만 있으면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뭐 국무총리, 대법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다 통과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뭐 일부에서는 그 이번에 180석이 뭐 향후 대선이라든가 선거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납니다. 왜냐하면 뭐 정부, 또 지방 정부 이번에 국회까지 정부 여당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예. 뭐 요새 말로 정말 정부 여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책임도 온전히 이제 정부 여당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해찬 대표가 오늘 겸손을 이야기했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2년 뒤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뭐 견제 심리나 경계 심리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겸손할 필요가 앞서 이제 박병석 의원도 강조했지만 겸손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결과로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당선자는 위상과 당내 입지가 높아졌지만 낙선자들은 소위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바로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죠. 그 두 후보들과 포함해서 다른 후보들까지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더민주 이낙연 53.0, 미래통합 황교안 44.8. 통합입니다. 네, 어제 출구조사 발표 직후의 장면입니다. 여야 상황실의 표정이 이렇게나 엇갈렸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출구조사 결과는 출구조사 결과일 뿐입니다.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면서 이 짐짓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낙연 위원장에겐 엷은 미소가, 이 황교안 위원장에겐 좀 초조함이 엿보였죠. 예상 득표율 차가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자, 종로는 누가 뭐래도 이번 총선의 최대 빅매치였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라는 상징성은 차치하고라도 이 각각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를 지냈고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여야의 대선 주자입니다. 또 당의 선대위원장으로서 이 종로 승패 여부뿐 아니라 결국은 민주당과 통합당 이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낙연 후보가 58.4%의 득표를 얻어서 황교안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 위축이라는 국난의 조속한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자, 원래 민주당은 8월, 통합당은 7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벌써부터 조기 개최설이 솔솔 흘러나옵니다. 대선 주자 입지를 굳힌 이낙연 위원장은 이 내친 김에 당권에 도전해서 당내 선두 자리를 굳히는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고요. 이 반면에 황교안 위원장에겐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1년 2개월의 당권을 내려놨고 이 당분간 일선에 나서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험지에 출마했던 잠룡들은 이 대부분 고배를 좀 마셨는데요.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여권 험지인 대구 수성 갑에 세 번째 도전장을 냈지만 59.8% 대 39.3%, 이 통합당 주호영 당선인에게 예상보다 큰 표차로 패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일부 화를 내시는 분이 있던데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누굴 자책할 일도 아니고 제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김부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 민주당이 20년간 놓지 않은 서울 광진을에 도전했습니다. 1년 넘게 지역을 돌면서 민심을 다졌지만 결국 정치신인 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에게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이 전직 서울시장이라는 굵직한 경력도 대통령의 입 앞에선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반대로 돌아온 맹주도 있습니다.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민주당의 김두관 당선인인데요. 2012년 경남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 경선에 출마했다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패한 뒤에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험지 양산을에서 100표 단위의 피말리는 개표 끝에 신승을 거두면서 하룻밤새 PK 지역의 민주당 좌장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원조 친노라 불리죠.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11년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지사직을 상실했다가 지난해 말에 특별사면으로 이 정계복귀의 길이 열렸습니다. 9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는데요. 본인의 원주갑 선거는 물론이고 강원 판세까지 책임졌다는 평가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자, 야권도 좀 보죠.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말 그대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이 통합당의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 특히 홍 전 대표는 이 투표 직후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선 2위였다가 최종 스코어 38.5% 대 35.7%로 아주 가까스로 당선이 됐습니다. 자, 홍 전 대표는 조속히 당으로 들어가서 당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 통합당 복귀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평생 수성을 주민들에게는 보온을 하겠습니다. 은혜를 반드시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JTBC에서는 거꾸로 내가 3%를 이긴다고 제가 서울 가면 JTBC는 반드시 나가서 내가 좀 인터뷰를 할 생각입니다. 나하고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데 이번에 그래 맞춰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네, 이 글에 맞춰드린 건 아니고요.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예측조사 결과가 그랬던 겁니다. 아무튼 인터뷰한다는 약속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통합당에서 백의종군한 유승민 의원, 이 당직을 맡지 않았던 덕에 오히려 이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한 발 비켜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당의 참패 속에 소위 유승민계는 현역 하태경, 유이동 당선인을 포함해서 7명가량이 살아남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보죠. 기대에 못 미친 득표율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직후에 대구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또 4월부터는 보름간 432km를 달리는 국토 종주 유세를 펼쳤는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거대 양당에 맞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약속드렸던 일하는 정치,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것을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직접 나서지는 못했지만 측근을 대거 입성시킨 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웃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전직 비서실장과 이 서울시 부시장, 보좌관 등등 해서 7명이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대선 주자들의 엇갈린 힘이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앞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당선 소감도 좀 인상적이군요. 나와서 인터뷰를 하겠다는데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늘은 뭐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요. 원래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아까 사이가 좀 안 좋았다는데 제가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 뉴스를 많이 다루긴 했는데 뭐 정치회의에 나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계속해 보도록 하죠.
먼저 종로의 이낙연 당선인은 상임 3대 위원장이었는데 사실 총선 결과도 민주당의 압승이고요. 또 본격적으로 사실은 전국의 격전지들을 이낙연 위원장이 다니면서 많이 지원 유세를 했잖아요. 당내 입지도 상당히 괜찮아졌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NY계가 만들어집니까? 네, 일단 뭐 이낙연 당선인 이 당 대표 선거 출마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오는 8월 24일까지인데 조기 전당대회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의원 등의 이 출마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낙연 당선인 측은 계획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 뭐 딱히 마다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만 이 민주당 당원 당규에 보면 이 대선 1년 전에 좀 사퇴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원래 대권과 당권을 분리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낙연 당선인에게는 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2021년 3월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해서 그럼 이제 임기가 사실상 7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 뭐 아무튼 뭐 NY계 얘기가 많은데 이미 선거 과정에서부터 NY계 만들기가 시작됐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전국의 후보들을 지원 사격했고 또 김병욱 의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등 40명이 넘는 후보들의 후원 회장을 맡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 사실 이제 호남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 호남 지역 의원들 현역 민생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지지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호남 민심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에게 많이 쏠려 있었다는 건데 그만큼 뭐 압도적으로 이번에 선거 결과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나온 모든 대통령들이 다 영남에서 배출됐다는 사실이 호남 대망론에 불을 붙이는 요소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간 민주당의 대선 승리 공식은 부산 경남 출신 후보가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승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현재 당내 주류 세력인 친문과 PK 세력의 지원 그리고 연대 여부에 따라서 이 당선인의 대선 가도가 더 탄력을 받든지 아니면 조금 주춤할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등 저와 저희 당의 승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애쓰신 황교안 후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와 저희 당을 지지하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의 뜻도 헤아리며 일하겠습니다. 예,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 낙선이 유력해지자 자정을 조금 남기고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뭐 표 차이가 사실은 종로에서 좀 큽니다.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향후에 갖출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의문인데요. 민생당 손학규 대표 얘기도 잠깐 해보면 일단 오늘 사퇴를 했죠. 네, 이번 총선에서 민생당 지역구 한 석도 얻지 못했죠. 그리고 비례대표 역시 0석입니다. 당선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건데요. 손학규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담한 결과에 송구스럽다.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들은 분열과 탈당, 내홍과 각자 도생으로 불안정한 민생당에게 표를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모두 다 저희의 잘못이라고 패인을 분석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요, 국민의 몰표를 오해해서 진영 위주로 폭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주자였잖아요. 일단 당 대표직은 유지하는지 또 미래통합당과 혹 연대를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안철수 대표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고요. 민심이 곧 천심이다.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에 국민의당은 10석 확보가 목표였는데 지역구 후보자 없이 비례대표 후보자만 공천을 했죠. 자, 득표율 6.7%를 얻어 3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1번 최현숙 후보, 또 2번 이태규 후보, 3번 권은희 후보가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또 이 안철수계로 불렸던 의원들 상당 숫자는 통합당 소속 지역구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뭐 이동섭, 뭐 김사마, 김종로, 김수민 그리고 문병호 후보 등인데 모두 낙선을 하면서 사실 이 안 대표의 대선 행보가 뭐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미래통합당과 연대 혹은 통합을 통한 이 보수 진영의 뭐 대선 주자를 노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주호영 지금 이제 통합당 내에서 최다선으로 선출이 된 주호영 의원이 예. 오늘 아침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빨리 합치는 게 바람직하다. 안철수 대표와 우리 당이 가진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선거 바로 다음 날부터 통합당에서 좀 러브콜을 보내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원래 이제 공수처 문제 등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과 연대할 수 있다라고 선거 전에 이미 얘기도 했었죠. 네. 예, 아무튼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번 총선의 당선자들 중에 원래 이번 총선은 또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당선도 많이 됐습니다. 상당수가 국회에 입성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급을 지낸 후보 4명 전원과 전 비서관급 후보 11명 가운데 6명까지 모두 15명이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따라서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이 더 탄력을 받고 여당 내 친문 입김도 더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수석급 4명을 보면 경기 지역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 중원에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이 통합당 4선 의원인 신상진 후보를 꺾었습니다. 서울 관악을의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은 오신환 통합당 후보를, 서울 양천을의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은 손영택 통합당 후보를 각각 이겼고요. 전북 익산을에 출마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70%가 넘게 득표를 하면서 현역 중진인 조배숙 민생당 후보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의 입. 대변인들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먼저 직전 대변인이었던 광진을 고민정 전 대변인 새벽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앞서 보셨다시피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다만 초대 대변인이었던 박수현 후보는요, 이 충남 고육 공주 부여 청량에서 정진석 통합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 끝에 저렇게 패했습니다. 자, 열린민주당으로 넘어가 비례 4번을 받았던 김의겸 전 대변인, 이 열린민주당이 비례 3석을 얻게 됐죠. 그래서 4번까지는 이 번호가 오직 당선 안정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네, 또 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에서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김용태 의원의 지역구를 양천을에서 구로을로 옮겨서 소위 자객공천을 했지만 판세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앞서 제가 전한 말 중에 하나 정정할 얘기가 있는데요. 홍준표 전 대표가 이번에 당선된 원래 뉴스룸하고 인터뷰를 조율하다가 낮에까지 제가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뉴스룸 서복현 앵커랑 이어지는 정치회의에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하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얘기는 뉴스룸에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김치 국물만 마신 셈이 되셨나요? 아까 되게 인터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아쉬워 보여서. 뉴스룸도 나오고 정치부 회의도 나오실 수 있는 거니까요. 부장 희망을 가지세요. 파이팅. 예, 알겠습니다. 예, 파이팅. 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 자, 뭐 나중에 한 1, 2주 뒤에 또 정치부에서 길게 인터뷰도 할 수 있음을 홍준표 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15 총선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줬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네, 청와대 관계자는요, 이 문 대통령의 입장문 중에 선거가 잘 치러진 건 참 대단한 일이다라는 말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이해할 거다. 즉 코로나 사태 속에 안전하게 선거를 끝마쳤다라는 의미라고 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선거 때문에 방역에 별 문제가 없길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이 투표 참여 자가격리자, 자가격리를 도운 투표 요원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해봐야 한다라는 주문도 내렸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번 총선이 바꿔놓을 정치권의 구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다당제가 자리를 잡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일단 정반대가 됐습니다. 양당 구도가 훨씬 더 두꺼워졌고요. 다당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됐던 호남계도
또 친박도 사실상 퇴장을 하게 됐고 또 정의당도 원래 기대는 것보다는 위상이 더 커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당 상황부터 좀 볼까요? 예.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23석을 안겼던 호남 민심이 4년 만에 좀 싸늘하게 돌아선 모습입니다. 민생당은 지역구에서 전패를 했고요. 비례의석도 한 석도 얻질 못했습니다. 자, 개별 지역구로 좀 살펴보면 결과가 더 참담한데요. 민생당의 대표주자 그리고 뭐 정치 구단, 뭐 박지원 후보도 목표에서 37.3%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표 차이가 좀 나는 결과고요. 예. 그런데 저게 민생당에서 가장 그나마 좀 높은 득표율이었습니다. 정동영, 천정래, 또 김동철, 박주선 후보 등 중진들이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좀 참패를 했고요. 박주선 후보는 지역구에서 10% 득표로 3위에 또 그쳤습니다. 사실 제3당 교섭단체까지 있는 당이 민생당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원외 정당 신세가 됐습니다. 앞으로 행보는 어떨 걸로 보이나요? 네, 뭐 앞서 이 동교동계가 일찌감치 민생당에서 톤을 털고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이 전 총리를 고리로 해서 이 정치적 재기를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 총리의 대선 가도에 민생당 출신 인사들이 필요하냐라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 28석 가운데 27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전 총리의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민주당 핵심 지지층은 국민의당 분당 사태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오히려 민생당 인사들과 거리를 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한때는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른바 친박들, 강성 친박들의 퇴장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던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득표율 1%의 벽도 넘지를 못했고요. 또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은 1.8%를 득표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2.6%를 얻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진 숫자고요. 또 기존의 지지층도 좀 일부 떠나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옥중 서신까지 좀 보내면서 힘을 실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시대도 지금 끝이 났고 소위 태극기 세력의 동력도 좀 꺼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 태극기 부대를 상징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죠. 이 통합당의 김진태 후보도 보수의 아성이라고 불리는 춘천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도 그랬지만 조금 강경한 발언들이 많았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꽤 있었잖아요. 이번에 이런 의원들도 대부분 당선에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경한 발언 또는 막말 논란이 있었던 인사들이죠. 앞서 이 민주당의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저희 정치부에 출연을 해서 좀 콕 집어서 이분들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른바 막말로 유명한 그런 정치인들이 출마한 지역들, 이미 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천 연수울이라든지 또 강원도 춘천 지역이라든지. 네,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는 이 막말 논란으로 처음에 컷오프가 됐다가 재심을 청구하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후보가 돼서 일각에서 호떡 공천이다, 이렇게 뒤집고 뒤집히는 그런 공천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결국은 낙선을 했습니다. 친박계인 두 사람과 좀 결은 다르지만 보수 여전사로 변신을 해서 강성 발언을 쏟아낸 원래는 민주당에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당에서 이 부산에서 후보가 된 이현주 후보도 결국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정의당도 당초 기대와 달리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네, 현재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의석이 모두 6석입니다. 6명 모두 지역구에 도전을 했는데 심상정 대표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정당 득표율도 9.7%에 그쳐 비례의석 5석만 얻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숫자, 지역과 비례를 합쳐서 도로 6명이 된 겁니다. 이 통합당과 민주당이 비례대표 전용 정당을 만들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혜 효과가 사라진 데다가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도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사실 어제 각 방송 또 우리 JTBC 방송을 보면서도 지도를 놓고 보면 동서 구도가 더 명확해져서
사실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조익신 반장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결과를 지도로 보면 그런 생각이 일부 들기도 합니다. 동과 서로 나뉘어서 색깔 차이가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런데 또 하나하나 따져보면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호남은 모두 파란색이지만 지역주의 투표가 아니라 물갈이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교른민생당이 오히려 호남 지역주의 정당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2석을 얻었던 통합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한 점이 좀 눈에 띄긴 하는데요. 그건 통합당이 호남에 제대로 된 후보를 내지 않은 탓도 큽니다. 후보를 낸 지역도 호남 28개 지역 가운데서 절반도 안 되는 12곳뿐이었습니다. 예, 호남은 이제 그런 점이 좀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요. TK와 PK 지역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도로 앞서 이제 카톡그램은 좀 지역구를 단위별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위치가 좀 부정확게 나온 것도 있었는데 사실 지도를 놓고 보면 특히 동쪽은 핑크색들이 좀 많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TK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가장 크게 실감을 한 데다 일부 여권 인사들이 TK 봉쇄 발언 등을 한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대구 수성갑에서 40%에 가까운 득표율로 선전을 했지만 결국 낙선을 했습니다. 보수표가 결집하면서 지역주의 성향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다만 PK는 좀 다릅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10석에서 7석으로 줄긴 했지만 부산의 경우 민주당의 총 득표율만 따져보면 지난 총선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표를 좀 보시면 20대 총선 민주당 후보들의 총 득표율은 38%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선 44%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만큼 소선거구제니까 사실 한 표만 더 받으면 지역구석이 당선이 돼서 당선자로만 놓고 보면 부산 민심이 미래통합당 손을 훨씬 많이 들어줬다라고 보일 것 같은데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표를 다 조익신 반장이 시간을 내서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땀 한 땀 실제 다 더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엑셀로? 계산기로 엑셀 잘 못 써가지고. 계산기로요. 예. 그랬더니 실제 득표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더불어민주당 표가 더 올라갔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박빙 지역이 많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득표율이 38%였습니다. 때문에 지역주의가 완화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반대로 강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일단 색깔로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조익신 반장이 앞서 강조한 대로 한 땀 한 땀 들어가서 계산한 결과 지역주가 강화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군요. 일단 부산만 한 땀 한 땀 들어간 거죠? 시간이 없어서 일단 부산만 제가 급한 대로 해봤습니다. 그걸 빨리 컨가니에서 엑셀 파일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프로그램 돌리면 금방 나올 텐데 아까 근무 시간에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산기요? 저는 그래서 게임을 나온 줄 알았거든요. 예. 다른 이런 걸 하고 있었네요. 제가 다음에 좀 도와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엑셀 쓰는 법도 가르쳐 주면 업무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울산, 경남, 경북, 대구까지도 한 땀 한 땀 실제 정당 득표를 좀 계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예. 제가 굳이 거기까지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결과 사실은 부산만 놓고 보면 민심은 지역 구도가 완전히 더 강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그 속내를 우리 조익신 반장이 계산기로 오랫동안 해서 밝혔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좀 셀럽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있었던 원로들 이른바 또 올드보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대거 퇴장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사실 좋게 말하면 이제 올드보이들이 물러나 줘야지 또 신인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 임기가 끝나는 오는 8월 물러납니다. 그 집 아들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팠었죠.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 민주당 국회의장인데요. 이 정계 은퇴 수순을 밟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통합당 김무성 의원도 한동안 정계를 떠나 있을 걸로 보이고요. 8선으로 현역 최다선인 우리공화당 서청원 의원도 9선 도전에 실패하면서 뒤안길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또 민생당의 참패로 호남 중진들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계를 떠나게 됐죠.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도 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지금은 어쨌든 정치권에서 멀어지지만 다시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선거가 끝난 다음에 늘 하는 말이 있는데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에서 져서 좀 초라하고 힘없어 보이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언제든 정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좀 여기에 좀 맞는 얘기가
올드보이는 아니지만 그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오랜 시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지내다가 9년 만에 정치권 전면에 복귀한 임종석 전 대통령 실장이 이 꺼진 불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당의 대선 후보군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예. 물론 임종 실장과 달리 나이가 많은 올드보이들이라 복귀가 쉽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흔히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올드보이의 기환이다라고 예. 하시듯이 당장 올해 여든인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바로 그 예가 됩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사실은 과거에 계속 선거를 승리로 이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었던 18대 대선부터 계속 이끈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참패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이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뭐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런 건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떠난 자리에 이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혀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 통합당 차기 당권도 관심입니다. 앞서 이제 주호영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전당대회를 치르고 결국에는 새로 대표도 뽑게 될 텐데 누가 제일 많이 거론이 됩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여기저기에서 차기 당대표 후보군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유승민 의원이 일단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또 지금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중진들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남은 중진들이 많지 않은데 자 그나마 살아 돌아온 중진 정치인들 주호영 의원, 조경태, 정진석, 서병수 당선인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홍준표, 김태호 당선인도 잠재적인 당대표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만약 이번에 다시 대표에 나서서 되면 예전에 이제 한나라당부터 세 번째 당대표를 하게 되는 또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국회의장도 관심입니다. 민주당에서 일단 나오겠죠. 네, 아까 이 부장도 직접 인터뷰를 하셨지만 대전 서구갑에서 6선에 성공한 박병석 민주당 당선인이 최다선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1당의 최다선이 의장을 맡아왔던 관례상 1순위로 꼽히고요. 또 경기 수원 무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김진표 당선인도 후보군 중에 한 명입니다. 두 사람이 만약 둘 다 출마하면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고요. 이 김 당선인은 국회의장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은 경제를 살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에 힘쓸 때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나가지 않겠다라고 부인은 안 했고요. 아까 박병석 당선인도 피하진 않겠다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이 보통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가더라고요. 예, 피하지 않겠다는 건 내가 하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여야가 원래 4월 임시국회에 소집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 임기는 회기는 시작이 되었는데요. 예. 아직 의사 일정 자체는 합의가 안 되어서 본회의 일정이나 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오늘 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의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4월 안에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이 통합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총선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당내가 어수선한 상황이죠. 당장 심재철 원내대표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여야는 일단 임시국회는 소집해놨지만 본회의 일정 등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합의하는 게 원내대표나 이제 원내 지도부잖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통합당 현 원내대표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좀 과연 당내 분위기부터 좀 수습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요한 문제고 사실 각 가게 또 자영업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또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정치부 기자들 다 총선 끝난 날 낙선한 정치인들한테도 문자 받지 않습니까? 낙선 인사 열심히 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실제 그렇게 인사만 할 게 아니라 이미 낙선을 했든 어쨌든 국회 임기 중에 국회에서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빨리 여야가 해서 잘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5월 말에 문을 열잖아요. 사실상 6월 초부터 시작이 되는데 당장 제일 큰 관심이 공수처 출범 이 문제가 좀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일단 오는 7월을 목표로 지금 공수처 공식 출범이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 1명씩을 추천하고요. 여당과 야당이 2명씩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한 후보자에 한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2명 추천했는데 1명 빼고는 다 동의해야 공처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도 여야가 갈등이 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 제일 드러난 문제점,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 개정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잖아요. 혹시 21대 국회에서 개정에 나설까요? 일단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이게 시기인데 통상 선거법은 임기 말기에 주로 논의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선거법과 개헌을 연계해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선거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코로나19가 2월 말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강타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입성하는 당선인들 중에는 이 보건, 의료 분야 이런 쪽 사람들도 좀 많죠. 네, 일단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는 보건 의료인은요. 처음 배지를 단 당선인을 포함해 모두 9명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있는데요. 특히 각 정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에 따른 보건 의료 분야의 중요성을 이번 선거에서 많이 강조를 해왔었죠. 그래서 상징적인 인물들을 비례대표로 후보로 공천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게 더불어 시민당 1번이었던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사실 1번이었다 보니까 일찌감치 당선이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치료 일선에서 활동했던 최연숙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도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민생당 코로나19 대책특위위원장이었던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는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당이 이 기준 득표율인 3%를 얻지 못해서 국회 입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의 참정권 행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상당수가 투표를 했잖아요. 곧바로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투표를 하고 곧바로 다시 자가 격리지로 돌아가는 조건이었는데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일부 지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어제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11,100여 명이었습니다. 앞서 정부가 투표를 위해서 외출할 수 있도록 허락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였는데요. 그런데 행안부에 따르면 6명이 수칙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3명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인데요. 3사람 모두 사유는 좀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투표소로 이동하던 중에 당구장과 PC방을 이용했고 다른 한 명은 할인마트와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를 교체하기 위해서 정해진 동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들 3명 외에 한 명은 자가격리 해제 시간인 오후 5시 20분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투표장으로 이동을 했고 다른 곳을 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고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일부 이탈 사례가 나왔지만 대부분은 잘 지켜졌다고요. 네, 그래서 이 방역 당국이 오늘 코로나19 사태에서 안전하게 총선을 치를 수 있었던 것 이러한 국민들의 협조와 또 공무원들 덕분이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역당국의 지시에 잘 따라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 투표소로 이동하고 일반 유권자와 분리된 동선 속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개방되고 투명한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될 만한 또 하나의 좋은 사례로 남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다만 곧바로 어제 투표 당일 방역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좀 평가를 하긴 이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방역이 잘 됐는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은 최소 일주일, 적어도 2주일 정도는 지켜봐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짚어보도록 하죠. 현재 또 20명대가 나왔죠. 아무래도 거리 두기 효과가 계속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신규 확진 환자는 어제 하루 22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 수는 지난 9일부터 20-3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3일부터는 계속해서 20명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신규 확진 환자 22명 중에 8명은 대구, 경북, 또 수도권에서 6명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강원 등에서 추가로 있었는데요. 자, 이 외의 시도에서는 신규 확진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해외 유입이 11명, 지역사회가 11명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229명으로 안타깝게도 어제 또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코로나19로 상태가 위중한 환자는 41명, 중증 환자는 20명으로 중증 이상 환자가 모두 61명입니다. 예, 지금 나흘째 20명, 숫자는 되게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감염이 되고 또 퍼져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씩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방역 당국도 그 점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당장 경북 예천에서는요, 지난 9일 40대 한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가족과 직장 동료에 이어서 관련된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에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면서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식당, 술집,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을 방문하였고 이것이 확산되어 지난 4월 9일부터 오늘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에 3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히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가 느슨해질 것을 들으신 것처럼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나 모임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아직은 거리 두기 실천 기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예천에서 보면 한 명의 확진자로 2차 감염이 있고 또 일어나면서 또 거리 두기가 없어진 가운데 일어나면서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긴 거잖아요. 이분 이제 코로나19의 위험성인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일구 환자의 혈액이나 배설물 이런 걸로도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보건당국에서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환자의 혈액과 배설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반응이 보고되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혈액과 배설물로 전파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 이용하기 좀 찜찜하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검사를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는 호흡기 외의 경로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혈액 및 배설물에 대한 배양 검사를 통해서 감염력을 평가한 바 총 699건의 가검물에 대한 검사 결과 코로나19 유전자가 검출된 24건을 추가로 배양 검사하였지만 분리된 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호흡기 이외의 다른 경로, 즉 혈액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대변과 같은 다른 경로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해외 사례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본의 경우 뒤늦게 확진자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고요? 네, 그 NHK의 집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일본에서는 총 54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확진자는 크루즈 유람선 승선자를 더하면 총 9,400여 명이 됐습니다. 현재 증가 추세라면 이번 주 내에 10,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도가 2,4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970여 명의 오사카가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하루 17명이 늘어서 모두 191명이 됐습니다. 예, 저번에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주말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집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물론 이제 자가격리 생활을 이렇게 해라라는 취지였지만 그 동영상을 올리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아베 총리의 부인이 구설수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간지 슈칸분슌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지난달 15일에 단체 투어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일본 오이타현에 있는 신궁을 참배하는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아키에 여사 쪽에서 여행사로 문의가
왔고 약희 여사는 신궁참배 외에 다른 관광 일정에는 합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달 15일이면 이미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하던 상황이었고 아베 총리도 국민들을 향해 위기의식을 가져달라 이렇게 강조하던 때였던 만큼 이런 와중에 총리 부인이 나들이를 떠났다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키에 여사는 지난달 말에도 도쿄 도지사가 도쿄 시민들에게 이 외출 자제를 요청한 상황에서 도쿄 모처를 찾아 꽃놀이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네, 분별 없는 행동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는데요. 다카이 다카시 입헌민주당 의원, 일본의 제1야당이죠. 이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포한 지 이틀 뒤인 지난 9일에 도쿄 신주쿠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카이 의원이 탈당계를 당에 제출했는데 당이 이걸 수용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다케다 료타 국가공안위원장이 긴급사태 선언 전날 동료 의원과 음주 회식을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사자는 밥을 먹은 건 맞지만 해상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일본 얘기 좀 더 해보죠. 아베 총리가 이전에 가구당 마스크 2매를 배부하겠다라고 해서 2매로 온 가족이 쓰란 말이냐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배부한 이 마스크를 둘러싸고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이 세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면 마스크 2장씩 5천 가구에 배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저 5명의 한 가족이라고 치면 저희가 지금 5명인데 여기에 이제 2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2장을 과연 누가 쓸 것이냐? 뭐 부장이 쓸 것이냐, 뭐 조반장이 쓸 것이냐 이거를 뭐 가족 내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번갈아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 지급을 마스크 2부씩을 이제 5천만 가구에 배부한다고 한 예산으로 5,30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일본 국민들은 아베 마스크를 좀 혹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 요양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우선 지급이 되었는데 자, 2천 마스크를 사용한 사람들이 마스크가 작다, 이 말할 때 풀어져서 사용하기 힘들다 또는 뭐 귀가 쓸려서 아프다라는 불만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귀가 앞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런 뭐 불만이 나오는 것 같은데 특히 첫 마스크 경우에는 남성에게 좀 유독 작게 느껴지고 한 번 빨면 줄어들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아베 총리도 공식 석상에 첫 마스크를 저렇게 종종 쓰고 나왔었잖아요. 첫 마스크를 쓴 모습이죠? 네, 사실 뭐 필터가 있는 저희가 자주 쓰는 그런 마스크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천으로 된 마스크인데 옆에 있는 다른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과도 좀 비교가 되는 마스크잖아요. 보신 것처럼 특히 그런데 아베 총리는 좀 유독 작아 보이는 면 마스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동용 같기도 많이 한데 세척했을 수도 있고요. 이 뭐 아까 전에 일본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러 번 세척을 하다 보니까 좀 마스크가 쪼그라든 거 아닌가라는 추측도 가능한데 좀 어떤 배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스크가 이제 부족했을 때 우리도 첫 마스크를 쓰자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마스크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일단 약국에서도 줄을 서서 사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일본은 아예 부직포를 쓴 마스크가 별로 없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코로나19의 확진자, 사망자 계속 늘고 있는데 뭐 정점은 지났다는 평가도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이제 경제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요? 네, 지금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4만 4천여 명, 그리고 사망자는 2만 8,6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루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 10일에 3만 5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 보건당국과 행정부에서는 경제를 재가동할 준비에 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화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도 경제 재가동 준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 감염 곡선이 정점을 지났다,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16일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t is clear that our aggressive strategy is working and very strongly working, I might add. New cases are declining throughout the New York metropolitan area. The battle continues, but the data suggests that nationwide we have passed the peak on new cases. These encouraging developments have put us in a very strong position to finalize guidelines for states on reopening the country, which we'll be announcing.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tomorrow.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에 물리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는 생활 지침을 발표했고요. 이번 달 말까지 연장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초부터는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주별 상황을 좀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보건기구 WHO가 갈등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갈등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WHO도 곧바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WHO의 2018년부터 2019년도 예산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WHO에 낸 돈은 우리 돈으로 약 1조 900원인데요. 900억 원인데요. 자, 이 가운데 자발적인 기부금이 약 8천억 원, 그리고 의무 분담금이 3천억 원입니다. 자, 의무 분담률의 경우에는 약 20%로 전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 지원 중단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WHO 입장을 내놨습니다. WHO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been a long-standing and generous friend to WHO, and we hope it will continue to be so. We regret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order a hold in fun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재검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상 미국 내 방역 실패의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자 이를 WHO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WHO 사무총장은 미국의 자금 지원 철회가 업무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고 당면한 재정 부족분을 채우고 업무가 중단되는 일 없이 계속되도록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정치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같은 시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